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2개 은행에 대해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서 53.7억 달러, 44개 업체 수준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금액은 늘었고 8조 5천억 원대까지 확인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으로 집금된 다음 수입대금 지급 목적 등으로 해외 법인에게 송금되는 방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무역업체를 거쳐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과 무역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든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화 송금 사건. 누가, 왜, 어떤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걸까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한 무역업체가 이곳에서 외화 송금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거래 건수만 수백 건, 송금 규모는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인보이스, 즉 거래 상품 명세서에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금과 같은 귀금속 결제 대금을 보낸다고 기재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인보이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은행에서 사실 거기를 이제 뭐 실사를 나가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뭐 제가 듣기로는 문서나 뭐 이런 거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잘 확인하고 송금을 보냈다고.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지난해 4월 윤모 씨가 부산에서 설립한 A업체로 귀금속 등의 도소매와 수출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원, 올 상반기에는 본점을 인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본점이 위치한 곳은 한 공유 오피스. 영세업체들이 소액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5제곱미터 안팎의 작은 공간입니다. 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업체의 사무실로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여기 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지금 요즘 뭐 계시나요? 예, 뭐 출근하시는데 뭐 매일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예, 뭐 자세한 거는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언제 정도에 좀 오셨나요? 일단 오늘은 안 오셨고, 예, 지난주까지는 주문하시는 분 보긴 했거든요. 취재진은 이틀 동안 업체 관계자를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체 등기부 등본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직전 본점 소재지입니다.
사무실도 아닌 일반 주거용 아파트였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업체를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회사도 그럴 뿐더러 그 업체분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세요. 저희가 이사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해당 업체는 왜 본점 소재지를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 두었던 것일까요? A업체 대표 윤 씨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 윤 씨의 주소는 대구의 한 건물. 하지만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해당 공간은 1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KBS의 장덕수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윤이라고 사시거나 여기 임대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아, 예전에 지하 임대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 번 작년 8월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 임대는 차 계약은 끝났죠.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등기를 접수한 건수가 한 100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면 이게 한두 건밖에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 현실적 심사권을 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법으로 다퉈라라는 거거든요. 취재진은 건물 입구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윤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혹시 저 윤 아니신가요? 어디시죠? 아, 예, 저 KBS의 장덕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아, 예, 저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은행 관련해서 저기 담당 변호사하고 이야기 좀 하세요. 변호사님 연락처를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요. 아, 선생님이 이게 귀금속을 실제로 수입을 하신 건가요? 제가 좀 바빠요. 좀 전화 통화할 시간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연락처 좀 주시죠. 문자를 통해서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윤 씨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카톡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도 삭제했습니다. 윤 씨 주변을 취재하던 중 취재진은 최근까지 윤 씨와 동업을 했다는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는 인천인가 지금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 지가 6월 초에 갔는가? 원래는 저랑 같이 했었는데 이제 빠지고. 지인은 윤 씨가 사업을 새로 시작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좀 이렇게 재력이 많으신 분인가요? 솔직히 지금은 별로 없죠. 지금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솔직히 원래 오락실 이런 종류로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괜찮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것저것 오락실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리고 하다 보니까 오락실 정리가. 혹시 이거 같이 하실 때 기금속 수입업체 하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금속이요? 네, 기금속. 골드, 금 같은 거 수입하셔가지고 판매하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돈이 없었을 텐데. 자원할 때만 돈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혹시 마상화폐 같은 거 코인 같은 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아니요.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주식, 코인 이런 거는 할 줄도 모르고 그래야 돈 벌단 말을 전혀 모르겠는데. 지인은 대화 중 뜻밖의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윤 씨가 월급을 받기로 하고 어떤 무역업체에서 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 4월부터인가 어디 무슨 법인 같은 거에 사장으로 또 취임하셨는데 그거는 아셨어요? 뭘 한다 하는 것 같은데 무역이라 가던데 예. 조카가 한다 하는 것 같은데 조카? 조카 친구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인천에 있다 가는 사람이 조카 친구를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조카 친구군요. 지금 있는데 인천에 이쪽에가 조카 친구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조카 친구가 대표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일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월급 받고 일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윤 씨가 A 업체의 진짜 대표가 아니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라는 겁니다. 실제 4천억 원대 외화를 빼돌린 인물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지검은 A업체 사건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정작 대표로 등록돼 있는 윤 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업체는 실제 무역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업체였습니다. (4천억 원대) 귀금속 거래를 했다는데도 국내 귀금속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컴퍼니라고 이렇게 귀금속 금괴 같은 거 공급한다는 업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컴퍼니라고? 혹시 저 금도소매 업체 중에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그 정식적으로 거래를 일반 도소매로 하는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금 수입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좀 들어보셨나요? 이 업에 1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2개월 있다가 금거래소 측은 애초 A업체의 귀금속 사업 모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알려줬습니다. 일본에서 귀금속을 수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중국은 주로 이제 홍콩을 경유한 수입을 많이 하지 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RCEP 발효가 올해 2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3%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그게 3% 관세면 이게 굉장히 그 수입을 못할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관세 3%가 존재하는 골드바를 수입을 해서 국내 내수 시장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를 손해보고 그 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손해가 나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로 수입하는 국가가 FTA면 뭐 유럽이나 남미, 미국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국, 남미, 그다음에 호주. 금감원 조사 대상인 다른 비무역업체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자본금 2천만 원, 중국 동포가 대표로 등재됐고 반도체 등을 수입해 판매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점이 있다는 서울 동대문구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편함에 해당 업체 관련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 주민은 B 업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여기가 저 동대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여기 혹시 그 회사가 있는 곳이 아닌가요? 아니요? 건물 관리인은 B 업체가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여기가 본점 소재지라고 법인 등기를 해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없으니까 뭐 사무실에 근데 거기 사시는 분은 이게 기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일부러 했구나 뭐 이제 가가. 법인 등기부 등본상 업체 대표 주소 역시 업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맞나요? 아니요. 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내 회사 그 본점으로 등록이 되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무슨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언제부터 거주를 하고 계셨나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요? 네. 불법 외화 송금은 가상화폐 매각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가상화폐라도 우리나라에서의 거래가가 일본, 홍콩 등보다 높은 만큼 인접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팔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렇게 더 비싼 값에 매각한 가상화폐 대금은 개인 계좌에서 국내 업체 법인 계좌로 들어온 뒤 정상적인 무역 거래인 것처럼 꾸며 해외로 송금됩니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무역업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업체와 전혀 관계없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주소지로 기재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은행에 귀금속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인보이스를 내고 수천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A업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곳곳의 빈틈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송금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본부세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 금액은 1조 6천억 원. 이 가운데 무역 수입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한 돈만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가상자산을 매입한 후 1월 국내로 전송하여 세파라 약 10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365회 걸쳐서 3,553당을 불법 송금하였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관세 당국은 지금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부터 그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그 혐의 업체를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기획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조 5천억 원 송금건과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외화가 송금된 국가들입니다. 홍콩과 일본, 중국 등 주로 인접국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송금하거나 그다음에 영수받는 그 시간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먼 국가보다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 외화 송금은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외화를 보내려는 외국 금융기관에 메시지를 보내 확인이 되면 이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차가 비슷한 인접국가일수록 확인 절차가 빠르고 송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외국인들의 국내 자산 취득에도 악용됩니다. 이른바 가상화폐 환칙입니다. 자국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우리나라로 보내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자산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중국인 6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구매한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 분석한 결과 일부 취득자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법까지 동원된 것을 최초로 적발하게 된 것이지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가 기승을 부리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빈틈은 여전합니다. 특검법이라면 자금 세탁 관련돼서 어떤 일정 부분 이렇게 규제하는 법률이거든요. 결국 가상자산을 통한 그 자금 세탁만 이게 규제라는 거지. 사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본질적인 규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가상화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혁신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방치됐어요. 참여자들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뭘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도 규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금융이나 금감원의 영역으로만 남겨두기보다는 뭔가 소비자보호나 아니면은 그 공정거래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도 있고요. 불법 외화 송금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물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수입에 거액의 외화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무역 거래를 위장한 만큼 경상수지 오류도 발생합니다. 정부는 검찰, 관세청, 국가정보원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점거를 시작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협상 결렬에 대비한 공권력 투입을 대우조선해양 안팎에서는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와 또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협력업체의 맞불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파국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사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용접공 전혜연 씨가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작업복 얼마 만에 다시 이렇게 아침에 입으신 거예요? 한 50일 정도 돼가네요. 네,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좀 낯설어요. 그래도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너무 좋아요. 많이 기다렸거든요. 일이 손에 처음에는 안 잡혔어요. 근데 이제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좀 나아지고 3, 4일째니까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에 적응이 되고 좀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전혜은 씨는 어둡고 무더운 가판 속에서 두꺼운 용접복을 입고 쇳덩이를 녹이는 일을 합니다. 전등 밑에서 다 일을 하니까 탱크 안에서 많이 하고 어둡죠. 블록하고 이 블록끼리 연결해주는 그 작업을 하고 있죠.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 철판으로 둘러싸인 일터는 체감 온도 50도를 넘습니다. 2시간마다 쉬어가며 일하지만 22년 차 숙련공도 퇴근 무렵이면 늘 녹초가 됩니다. 안전모도 싹 몸 전체를 다 가리니까 용접복도 무겁고 이동만 해도 덥고 뭐 장비 조금 옮겨도 덥고 그 말 그대로 여름에는 조선소가 참 힘들어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은 옷에 다 젖어요. 소금꽃이 피고 그렇게 작업하거든요. 점심때 이제 좀 점심때 밥 먹으러 가면은 늘어놓고 말라고 이래 하거든요. 말도 못해요, 진짜. 일터에 복귀해서 월급도 다시 받게 되겠지만 전혜은 씨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또다시 맞닥뜨린 생계 문제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4년, 5년 정도 지금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적금 못 넣고 당장에 그런 것부터 넣고 있는 보험도 좀 줄여가고 생활비도 사실 부족해요. 그냥 장도 잘 안 봐요. 나중에 좀 좋아질 것이다. 거의 희생하면서 감내하면서 참아왔던 거죠. 2016년부터 조선업 불황이 닥치며 매년 임금이 줄었습니다. 올해 전혜은 씨의 시급은 최저시급을 겨우 넘는 1,500원. 상여금도 사라져 한 달 21일,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해도 월급은 226만 원입니다. 1,500원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 그 어떤 수당도 없고 딱 시간, 그 시간이면 그 임금입니다. 요즘같이 일이 없고 이러니까 240시간 일, 250시간 일 해도 임금이 그 4대 보험 떼면 220, 210만 원. 왜 업체는 임금이 이렇게 낮고 더 올릴 수도 없고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지. 그게 하도급하고 원창사의 하도급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고 조선소를 빠져나옵니다. 원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들이 한데 섞여 일하고 퇴근합니다. 이들의 일감도 그렇게 한데 섞여 있습니다. 시급제, 그다음 뭐 직시급 있고 물량팀 있고 계약직, 뭐 연봉제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임금 형태가 다양한 데는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19,000여 명 가운데 생산에 투입되는 기능직은 13,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64.5%가 사내협력업체 100여 곳의 하청 노동자고 원청 노동자는 35.4%입니다. 하청업체, 즉 사내협력업체에는 정직원인 상용직만이 아니라 몇 달 단위 단기계약직이나 재하청 형태로 일감을 맡기는 물량팀, 외부 업체에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받는 아웃소싱 등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들은 고용 부담을 줄이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재하청업체인 물량팀을 적극 활용합니다. 원청으로부터 받은 일감 가운데 일부를 물량팀에 통째로 맡겨 비용을 주고 물량팀은 공사기간을 앞당겨 이윤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서두르다 보니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물량팀장이 이제 사무실 올라가서 이 물량을 받아와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빨리 끝내면 남는 시간은 다 이제 자기 거니까 빨리빨리 치서 좋은 거죠. 지금도 물량팀은 많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힘들죠, 챙기기가. 사다리나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발 디딜 때 있으면 발 딛고 그냥 일을 한다든지. 물량이 없어지면 바로 1순위가 이제 물량팀이죠. 쳐내는 게. 일을 못하네? 이러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왜 굳이 팀들이 동생 계속 일해야 했을까? 다시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조선소에서도 위험하고 고된 업무에 하청 노동자가 많이 투입되고 임금 보상 체계는 허술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생산 지원 업무에는 하청 노동자 비율이 38%에 그쳤지만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 발판 설치는 하청 노동자 비율이 100%였고 고된 도장 업무에도 80에서 90%였습니다. 생산 공정 중에서 힘든 작업들에 이제 하청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좀 힘든 게 이제 도장 작업들 그리고 이제 발판, 족장이라고 하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지금 정규직이 거의 없을 겁니다. 5kg 정도 되는 이 그라인더를 들고서 녹을 계속 제거를 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2시간 하면 일반인들은 팔이 빠질 것 같죠. 쇳가루들도 이제 계속 날리게 되는 거고. 직영은 소위 말하는 연공급제입니다. 그래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청은 반대로 직무에 따라서 그 기성금 단가가 다릅니다. 기성금의 단가는 그 조선소의 영업 비밀입니다. 블록 공장의 용접사들을 보니까 정규직이 100이면 협력사 본공들이 한 5, 60% 정도 되고 물량팀이 한 70% 정도 되더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데 승용공인데다가 하는데도 제가 연말정산을 해보면 정규직의 절반 정도밖에 임금을 못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은 지금도 상해금 800%를 받아가고 있고 저희는 뭐 0%고 2016년도에 그 550% 상해금을 뺏겼습니다. 그게 연 한 1,000만 원이 되는데 이에 대해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 역시 조선업 불황기를 거치며 자신들도 임금이 삭감됐고 고통 분담을 함께 했다고 토로합니다. 저도 한 입사한 지 한 6년, 7년 차 돼가는데 저 입사하고 나서부터 회사가 어렵다고 해갖고 다들 좀 이제 월급도 다 동결하고 이제 관리직은 또 반납도 하면서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좀 정상화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 이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6년 전에 받았던 월급이 지금보다 많아요. 저희 성과금 못 받은 지도 한 5년, 6년 됐고. 원청과 하청, 재하청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는 조선업 자체의 특성에서 생겨났습니다. 조선산업은 선박 수요가 생기면 계약을 따내 일감을 확보하다 보니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큽니다. 이 때문에 원청인 조선소는 주로 사내협력업체 하청 노동자를 통해 호황기와 불황기 인력을 조절했습니다. 실제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는 지난 2014년 13,000여 명에서 지난해 10,000여 명으로 줄어든 반면 하청 노동자는 같은 기간 31,000여 명에서 8,000여 명으로 줄어 진폭이 훨씬 컸습니다. 호황기일 때는 하청 노동자가 4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사내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 하청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고 하청 노동자는 뭐 악소리도 못하고 다 쫓겨나고 또 임금을 깎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육상으로 뭐 플랜트 현장으로 다 떠나가고 고용 조건과 임금 구조가 하청업체들마다 다르다 보니 노사 임금 교섭도 쉽지 않았습니다. 임금 뭐 협상이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100원 인상, 200원 인상 이런 식으로 시급이 11,000원인데 그나마 조금 더 받는 편입니다. 다른 업체 쪽에 뭐 발판 놓는 사람들 보고 이러면은 시급이 10년, 20년을 일해도 거의 최대 시급.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2년간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으면서 공적 자금 약 1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546%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누적 순손실도 7조 7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경영진들은 2016년 수조 원대 부실을 감추려 분식 회계를 자행했습니다. 선박을 저가에 수주하면서 하청업체의 원가 절감 부담을 지웠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들이 안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은 굉장히 말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정부 지원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동안 경영계 비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뭐 경영 실패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꽤 지원을 했어요. 거제도나를 포함한 경상남도 이쪽에 고용 미치는 게 크고 우리 조선 사업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3대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업 불황까지 닥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한 하청 노동자들은 생계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조선소에 계속 일하다 보니까 계속 이 불이익을 당하고 문제 제기를 혼자서 해도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금도 계속 깎이고 뭐 상여금도 뭐 뺏기다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140여 명의 파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와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놓고 교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마다 소속 회사가 달라 개별 교섭을 이어가다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 22개사의 단체 협상을 요구했는데 단체 교섭 요구를 했는데 단체 협상이 안 되는 게 공종이 틀리면 작업 자체도 틀립니다. 작업 조건도 틀리고 임금 체계도 틀리고. 결국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갔고 22일부터 조합원 7명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만드는 도크를 점거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삭감된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회복,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9가지였습니다. 당장에 가지 않으면 굵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박봉이고 거기에 또 밀려가 단기 계약으로 내몰다 보니까 한 달 한 달이 점점 더 지옥 같은 음식을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려면 누구라도 좀 나서야지 되지 않겠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6일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공권력 투입도 요청했습니다. 하청투쟁 승리하자! 노노 갈등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하청노조를 지지하는 민주노총 집회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대우조선 직원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비만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하청지에 불법 파업 중단하라! 정부가 파업 사태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커지자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 저희가 있는 이 게이트라는 곳의 특성이 이쪽에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바닥이고 저 반대편에 보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저희를 강제 진압하려 한다면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잇따라 파업 현장을 찾았고 밤샘 협상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결국 파업 51일째 사내협력업체와 하청노조 양측은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했습니다. 543 실현을 위한 여러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고용보장에 관련 두 가지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그리고 합의가 됐습니다. 4.5% 임금 인상은 각 협력업체가 기존에 적용한 인상률의 평균치였고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대부분을 포기한 셈이지만
조선소 하청노조와 사내협력업체가 첫 단체 교섭이라는 성과는 남겼습니다. 하청 노동자 이름으로 협상 테이블 앉아본 것은 아마 저희들이 처음일 겁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그 자체로서 굉장히 기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1일간의 파업은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조선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불씨로 남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업으로 인해 연말까지 최소 2주 이상 공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액 손실 등을 재산정해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갑을 관계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는 갑을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성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줘야 하는데 원청이 기성금을 후려치거나 깎아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그래서 내버려 두면 원청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청이 힘을 갖고 있고 의사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아진 경우에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내협력업체 역시 원청인 대우조선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하청업체에 불과해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회사가 줄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피해 올 때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겠죠. 4억에서 5억 정도 한 달 매출이거든요. 이달도 한 3억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임금을 다 줄 수가 없죠. 연말까지 지금 밀린 이 매출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 노사간 문제라며 나서지 않은 점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데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그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와 조선업 인력난 문제는 더 이제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비록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이나 파업 투쟁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우조선이나 산업은행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내놔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사 결과 다음 달부터 인력 9천여 명, 내년은 11,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가 사실은 이제 불황이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수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 건조량은 2023년부터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충분한 일감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뒷받침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낮은 임금 때문에 숙련공들의 이직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뛰어난 R&D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그 숙련된 그 용접공이라든지 이제 숙련된 기능 인력들이 이걸 뒷받침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조선소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숙련도의 그 정도가 과거 대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 내에서는 이 품질에 대해서 약간 훼손됐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조선업은 그 외부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서 우리가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한 인사 노무 관리, 노동에 비해서 부족한 처우 이런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 경쟁력을 잃을 걱정이 됩니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고용 구조와 임금 체계를 개선해 숙련공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힘든 일을 하는 거,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거, 숙련이 더 높은 거 이런 건 더 주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노동시장의 합당한 질서예요. 이게 차별이 아니라 합당한 차등입니다. 원청 하청에 걸쳐서 조선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 이게 임금 체계를 새로 도입하는 거거든요.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사내 협력 업체를 키우는 것도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내협력업체가 1930년부터 만들어진 협력업체가 나온 곳도 있고 그래요. 사내협력업체 가운데
건실하고 전문화돼 있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여러 개 키운다. 이게 오히려 원청의 든든한 기반을 할 수 있게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세 번째 축입니다. 협력사를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든 아니면 뭐 직접 대화를 해서 반영을 하든 사회적 대화의 통로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협력업체들하고 이제 하청 노동자들하고 또 좀 교섭의 틀들을 좀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 조선업계는 올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의 45.5%를 수주해 4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노동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그리고 회사 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처우라든지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개선돼야지만이 그나마 조선소로 돌아오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조선소에서 한번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젊은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전 세계 조선소 수주 잔량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해 2026년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문제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대우조선 하나의 해법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조선사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뭔가 찾아야지 대우조선의 이번에 파업된 문제대로 해결을 하더라도 뭔가 좀 조선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